네, 안녕하세요. 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때문에 이거는 좀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오늘은 이제 이승만에 대한 왜곡과 사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거의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한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80% 가까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건대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세계사적 흐름과 또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기도 전일 수도 있겠죠. 그때의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승만이란 그 위대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에서 왜곡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보훈부 장관께서도 하와이를 이제 그 직접 방문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자치들을 이렇게 함께 훑어보는 그런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을 지금 거기서 전 국민 모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도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어떤 그 우파 대통령들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어떤 그리고 군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예우 같은 것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올바른 또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제 좀 놀라움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승만에 대한 정말 왜곡과 사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하고 이제 길기 때문에 한 다음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한 것을 함께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줘 보시죠.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남북이 지금 현재 남과 북한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이승만 때문이다. 또 하나는 6.25 전쟁이 났는데 본인 혼자만 살려고 한강다리도 폭파하고 또 방송도 허위 방송, 거짓 방송을 하고 혼자만 살려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 그리고 친일주의자다. 그리고 독재자다. 독재자라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잘 생소한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이 있고 3.15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있고 4.4 오입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친미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한 5가지 이제 테마로 해서 제가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줘 보시죠. 이승만은 남북분단의 원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느낀 건 어떤 걸 느꼈냐면, 지금 이제 시대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어떠한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대한민국이 불과 한 사람의 일생 정도의 기간도 아닌 전이에요. 우리 사실은 한 75년 전, 80년 전 일이잖아요.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평균 지금 한 80세, 90세로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거의 최빈국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외국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신발 공장 하나 없어가지고 집신을 신고 다녔을 때예요. 어디 멀리 장거리를 가려면 집신을 뒤에다가 3개, 4개, 5개 거리에 따라서 메고 다닐 당시예요. 그런 시대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정말 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이승만과 박정희로 이어지는 두 분의 조금 여러 가지 성향은 틀려요. 그런데 이승만을 통해서 박정희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에 유례 없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정말 최고 수준으로 올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해완과 또 그 미국에서 공부한 그것이 저는 이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제법의 1인자였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국제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가 이제 지긋한 분이 왔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해방됐을 때가 이승만 대통령이 70이에요. 70. 1945년도에 이미 연세가 70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70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미국을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허리 아프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를 물론 타도 조금 이제 낫긴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을 미국 갔다가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불편합니까? 비행기 타고 가려도.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어서 일본 거쳐서 배 타고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다녔어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라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인력도 없어, 인재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 와, 이분이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 세워줬다고 생각 안 하고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힘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승만이 남북분단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소련이 스탈린이 해방이 되자마자 8월 15일 날 됐잖아요. 8월 22일 날 이미 김일성과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미 북한 지역을 우선 공산주의로 만들고 이제 남한 쪽도 전부 다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를 엄청 탄압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조직을 구성하는데 미니미 45년 8월 22일부터 굉장히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45년 이승만 대통령은 넘겨줘 보세요. 2045년도 10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딱 귀국을 해보니까 남한에는 이미 박헌영 잘 아시잖아요. 조선공산당, 즉 남노당이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산주의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미 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도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미 46년도 2월 20일 날 김일성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지난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중앙정권기관을 갖게 되었다고 연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북한은 정부를 수립을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46년도에 이미 그렇게 해서 47년도에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48년도 2월 달에 임시 헌법까지 공포를 했고 9월 9일 날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잘 아시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미 수립을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한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미 북한은 다 이미 공산주의자로 가고 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계속 같이 하려고 총선을 같이 해서 정말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도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이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러다가는 공산주의로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84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통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이미 그들은 남북 분단을 이미 그들은 처음부터 남북 분단은 아니었겠죠. 왜? 공산주의로 하나된 조국을 만들려고 했겠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미 남한도 박헌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승만이 그때 귀국하면서 판을 이제 뒤집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은 별도의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남북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보면은 소련군과 미군이 이제 같이 들어왔는데 정부 수립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했고 38선을 또 분할 점령해서 2040년 9월 달에 했고 또 미소 공동회에 천성문을 썼어서 헌법을 선포해서 결국은 대한민국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한 것이 1945년 8월 15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보다 이렇게 뒤늦게 우리는 정부를 수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북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한테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미 저들은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웠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게 만약 안 해서 계속 사회가 혼란스러워. 계속 저 남로당에서 남한에서도 뭐 반란도 일으키고 이렇게 계속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한국은 무정부 상태면 어때요? 어떻게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도 공화국을 대한민국도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걸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위키나 이런 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역사 선생님이나 뭐 학원에서 가리키는 유명한 사람들도 좌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리키는 걸 들어보면은 다 맞죠. 왜? 자세히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잖아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엄청난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거기에 전부 다 그 말을 믿고 거기에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6.25 전쟁 시에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혼자 살기 도망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윤서인 그 만화가 아시죠? 윤서인 씨가 만화가죠, 만화가. 그분이 이제 만화로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5 때 다리를 폭파했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늦춘다면서 갑자기 이 다리를 폭파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800명이 죽고 이승만이는 차 타고 도망갔다.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놓고서 이승만은 자기는 이미 도망가 놓고 자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적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또 그 사진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한강 다리를 폭파해서 다리를 건너는 국민들이 위기에 빠져 이렇게 죽었다고 알려주는데 이게 사실 이 다리는 AP통신 기자가 50년도 12월 12일 날 찍은 대동강 철교 피난민 사진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에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3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리가 2개 있었대요. 그것도 일본이 놓아준 거예요. 일본이 다리를 건설한 거예요. 한강 철교하고 한강 인도교가 있었대요. 인도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교가 있다. 인도교를 폭발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6.25 당시에 그 인도교를 이제 폭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강 인도교는 6월 28일 날면은 언제냐면은 3일 이미 전쟁이 발발하고 3일인데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반공교육 때문에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소련제 T-34라고 전차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어요. 전투력이. 그런데 저들이 150대를 소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밀고 내려왔어요. 대한민국에 탱크 몇 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242대를 가지고 있었고 T-34가 150대를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염병 보셨죠? 많이 화염병 들고 탱크에 올라가서 뚜껑 열고
던지고 내려오는 이런 그 모습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박전을 하지 않고는 탱크를 잡을 무기가 없는 거예요. 총을 쏜들 탱크가 뚫리질 않아요. 그래서 3일 만에 함락이 된 겁니다. 3일 만에 함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군인들이 3분의 1이 휴가가 갔었어요. 이미 6.25가 발생하기 전날에 이제 다 휴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 이렇게 통신이 발달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중앙방송 KBS나 이런 데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그날 9시에 낚시를 갔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이미 북한군은 이미 다 쳐들어왔는데, 그런 정도의 지경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이 북한군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북한군이 이제 한강을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파죽지세로 전부 다 먹힐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미군이 이미 49년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럼 지킬 만한 군인이 없어요. 군인도 한국은 그때 10만 명 정도 됐고 북한은 2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럼 미국에서 유엔군이 오려면 어때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 다리를 폭파하고 있었으면 서울이 완전히 함락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산호하고 북한군 한 명이라도 쏴주고 죽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신이 되면은 지도부는, 미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면 지하 벙커로 가잖아요. 왜? 지도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승만은 그냥 서울에서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이것은 전쟁의 기본인 거예요. 무슨 전쟁이 발발하면은 지도부는 안전한 곳을 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치 도망간 것처럼 마치 자기 혼자 살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실제로 한강다리 폭파는 최병덕 참모총장의 지시로 최창식 대령이 그때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 새벽 2시 반에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이 하나도 없는 새벽 2시에 인도교회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폭발을 했고요. 그래서 최창식 대령은 실제로 다리에서 40분간 이제 우리나라 군인이 다 지나가는 걸 보고서 폭발을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창식 대령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여론이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잘못하는 건 없어. 왜? 다리 당연히 한강다리를 폭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빨리 끄는 것을 너무 경솔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1950년 9월 10일 날 군사재판을 받아가지고 책임을 덮어 썼는데, 다행히도 나중에 1964년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분 뭐 일신상에 자기가 다리를 폭발하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폭발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설령 다리를 폭파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리를 누구 때문에 폭파한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나무라고 북한 김일성을 욕을 하는 게 맞잖아요. 한강을 끊었네 안 끊었네, 도망갔네 안 도망갔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불났는데 소방관을 불렀어. 그런데 다 하고 나 보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야, 그럼 왜 다리를 부러뜨렸느냐? 소방관을 저대로 좀 똑똑하고 구출 잘하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소방관을 집어넣어서 나를 구해야지. 똑같은 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그 작은 그런 어떤 사람을 쉽게 저들은 거짓말과 왜곡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들이 아주 그 전략이야, 전술이야, 그 자체가. 그래서 저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25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새벽 4시에
저들이 이제 터들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아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또 그 당시에 남한을 총파업시키고 군반란을 시키고 시위를 주도해서 끊임없이 혼란을 조장해가지고 소련의 스탈린과 협력해서 결국은 6.25 남침을 한 거잖아요. 저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올 거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도둑들은 우리 집에 어떠한 왔다고 가정했을 때 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몇 시에 저 집이 불을 끄는지, 몇 시에 어디를 교회를 가는지, 새벽 기도를 몇 시에 가는지 알아야 뭐 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비난하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과거에 벌어졌던 전쟁의 역사를 평가할 때는 전체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과정.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정말 그때가 최선의 방법이었나 합리적인 거였나, 정말 잘못된 어떤 개인의 어떠한 영달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봐야지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요즘에 좌파들이 무지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1시간짜리 뭐 대화를 누구랑 했어. 전체를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해서 일부분만 바로 올려서 쇼츠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정말 저들은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 우파라는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다고. 실질적으로 저들은 이미 70여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돈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모든 걸 누리잖아요 지금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팩트로 결국은 그 거짓과 왜곡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서울 시민들한테 아까 했다는 그 방송도 실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영어로 6월 27일 날 실제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 유엔군이 곧 올 거니까 이제 좀 기다려라. 우리가 다시 진격을 할 거다. 그래서 용감히 싸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뭐 아까 말씀드린 잘 싸우고 있으니까 한강을 서울을 사수하라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없는 걸 가지고 저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넘겨져 보세요. 여러분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국민방위군 사건 들어보신 분? 국민방위군. 이것도 굉장히 저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군인도 없고, 근데 우리가 서울 수복을 하고 치고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중공군과 맞설 싸울 병력을 모은 거예요. 병력을 모집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17세에서 40세 미만 장정을 모았는데 수십만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수십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들은 이제 당연히 군복 주고 음식 주고 군복을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없이 뭐 배낭 하나도 안 메고 막말로, 그 당시 배낭도 마땅한 것도 없었겠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그때가 이제 12월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의식주를 해결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장병들을 이제 사진을 보였듯이 행군을 시켰겠죠. 남한으로 가야 되니까,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굶어 죽고 뭐 병들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8만 명이 죽은 거예요. 8만 명이. 8만 명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8만 명이 다 굶어 죽고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군에 입대한다고 들어왔다가. 그러니 사실 큰 비극이죠. 어찌 따지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할 당시니까 당연히 그런 조치 최고 책임자가 약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중간에서 돈을 다 떼먹은 거예요. 중간 그 관리들이. 그렇게 초창기에 대한민국에 부패했었던 당시에요. 그래서 신성시, 그 당시 신성무 국방장관이 또 사건을 축소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시기에서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주요 간부 김윤군, 유니콘 이런 사람들을 사형이 선고돼가지고 이시영 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지 못했던 부대통령을 사임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의 잣대로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신생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제대로 된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된 관리 하나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도 별로 없었던 당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잣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연히 주동자를 이제 엄벌에 처했고 이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책임자들 다 사형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고가 나잖아요. 뭐 세월호도 났고 뭐 문재인 때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무수한 사고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고를 모두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국민방위군 사건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해놓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일주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일주의자 얘기인데 넘겨줘 보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해가지고 각 장관들을 임명을 했을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승만, 이시영, 신익희, 김병로, 이범석 쭉 나오는데 전부 다 독립운동가고 뭐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이고 항일 변호사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 뭐 독립운동가 뭐 이런 분들을 다 내각으로 세웠어요. 근데 북한은 어떤지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북한 김일성의 친일 내각은요. 김영주, 장현근, 김양옥, 이승엽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보면은 일제 헌병 보조원이었고 중추원 참의였고 이런 거의 한 80%가 다 친일파했던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웠어요. 북한은.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 않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만 시켜도 많은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자료가 이제 그 일부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고 그런 부분들도 강의도 해놨고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찾아보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넘길 수가 있고요. 넘겨줘 보세요. 또 이게 친일이라고 할 수면 안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반민특위라고 있어요. 반민특위가 뭐냐면 넘겨줘 보세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겁니다. 1948년 8월에 헌법 제101조에 의거해서 국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그 가족을 살해한 자, 박해한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넘겨줘 보세요. 이 반민특위가 1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1948년 9월부터 49년 9월까지. 그게 결국은 이 반민특위는 뭐냐면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처벌하는, 없애버리는 그런 위원회였던 거예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총 682건을 조사해서 408건을 영장 발부했고 305명을 검거했고 재판부 송치가 570건이었고 실형 선고가 12명에서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유기징역 10명. 이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을 전부 다 사실은 숙청하려고 했었어요. 넘겨줘 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9월 24일 반민특위를 이제 해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 아시죠? 4.3 사건 아시죠? 4.3 사건의 잔당들과 10월 19일에는 14연대 남로당원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여수 순천 사건 그리고 대구 유견대에서도 좌익 세력이 세 차례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제주도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로 아주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잘못하면은 야 친일파 숙청한다고다가 공산주의 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은 친일파 숙청보다 공산 세력 진압이 더 시급하다. 공산 세력을 먼저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이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그 당시부터 일제에 물론 뭐 일부 다 뭐
부역이라면 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를 그 당시에 친일파를 숙청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친일파 숙청한다고 다 숙청할 때 공산주의를 내버려둬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됐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거를 가만히 이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과연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너무나 수박 거달기도 아닌 것이 또 왜곡돼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늘은 이제 시간에서 제가 요가 이제 끝날 건데 그 다음에 보시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좀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15 부정선거다, 뭐 부산 정치파동이다, 뭐 4.4 개헌이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박정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박정희도 미국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를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걸 미국에서 지정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려면 제가 또 시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승만에 대한 그 왜곡된 사실과 왜곡된 내용들은 이것까지만 하는데, 잠깐 가능하다면 68페이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68페이지. 68인가 내가 기억력이 어떤가 모르겠다. 이게 68인가요? 그럼 88인가?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다. 그러면 그게 한 번만 보여드리고 내가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86페이지 86장 좀 해주실래요? 86장 이거 한번 보아보세요. 86장에 보시면 여기에 시뻘겋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저 당시에 새빨갛잖아요. 그런데 요 점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만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44개, 그 당시에 44개 국가가 공산화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요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만 공산화도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누가 건설한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가서 또 많은 거기에 재계 어디 전부 다 그 인맥을 있었잖아요. 뭐 3대 학교를 나와서 거기에 석박사를 다 받으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저기 보세요. 저 어떻게 저걸 설명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거기 뭐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탱크 한 대 없었다고. 신발 공장 하나 없었어요. 집신 만들 때. 그 조선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이 마지막에 망했지만 대한제국도 정말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노예 생활했잖아요. 국민들의 인민들의 한 80% 이상이. 그래서 저것만 봐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건국 대통령인지를 저 한 장의 사진만 봐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좀 더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을 좀 더 잘할까 이제 제가 고민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전문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에 기초해서 정말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다 이것이 맞다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이 만든 것을 뭐 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어차피 뭐 다 보내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정체성을 확실히 키워서 이 대한민국 우리 후세들에도 정확한 건국 대통령에 대한 것을 뿌리만 정확히 내려서 그분에 대한 것만 정확히 알려주기만 해도 우리 대회는 성공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